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8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여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끌던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광고 대행사 이노션에만 입찰 관련 자료를 미리 줬을 뿐 아니라 입찰 조건에 대한 자문도 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린 이유가 1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근처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쪄서 뿜어낸 유해 물질 탓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 방식을 직접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2+2 방식입니다. 오늘 수능을 본 응시자 수가 5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3년에 수능이 시작되고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홍콩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유학생 수백 명이 홍콩을 떠났고 초중 고등학교 휴교령도 주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남 하순군 산골짜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신입생 가족에게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학교가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진다고 말하는 시골 학교들의 절박한 노력을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비공개로 검찰에 나와서 오후 5시 반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나람 기자. 조 전 장관은 이미 조사를 받고 돌아갔죠.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조사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35분 검찰에 출석했다가 오후 5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됐고 조서 열람과 날인까지 모두 마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은 더 짧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직후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는 조 전 장관 입장을 언론에 전했습니다. 예. 자, 검찰이 물어볼 게 많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조사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추후 계획이 좀 달라졌을 것 같군요. 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100쪽 안팎의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사 내용이 진전된 게 없는 셈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해명을 듣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본 후에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알아본 바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데요.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는 대부분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혐의를 고려해 보면 검찰은 당초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예. 자, 오늘 비공개로 물론 출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층 민원실이 아닌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정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한 건데요. 이 때문에 청사에 출입하는 모습이 전혀 부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지자들도 나왔다고요? 네, 지지자 10여 명은 이른 아침에 파란 장미를 들고 조 전 장관 출석을 기다렸습니다. 꽃말이 기적, 희망,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는 빨리 끝났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모른다면서 진술을 거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대한 불만도 역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 이건 그 조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좀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과 또 향후의 수사 전망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선 그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 나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전 장관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예, 일단 조 전 장관 측은 진술을 거부하기까지 고민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답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됐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자녀 입시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들에 대해 모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전체적으로 검찰에 설명을 하고 개별 질문에는 진술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예 아무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일단 입장을 얘기한 다음에 검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수사가 좀 뭐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 수사 때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 물증들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 장관의 경우에도 79일간의 강제 수사로 물증들을 많이 확보를 했고 관련자 진술도 있기 때문에 기소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검찰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물증이 있다, 관련 진술이 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검찰 쪽에 얘기겠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쪽 변호인이나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좀 예견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아람 기자 얘기로는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검찰 쪽에서. 근데 그렇습니다.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자녀 입시 의혹이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문까지 낸 것인데요. 혐의를 부인하는데 억지로 검찰이 조서를 받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구인 등의 조치를 할지 또 아니면 진술 거부 취지가 분명하다면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를 했는데 조 전 장관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글쎄 뭐 구인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냉정하게 보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기소로 갈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중에 절반 정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에 11번 등장을 하는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차명주식 투자를 알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만들어준 걸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딸 조모 씨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 1,200만 원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교수를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정 교수의 지위를 설명하는 부분과 입시 비리,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동기와 배경에는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딸 조 씨의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 기재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표기하지 않은 건 수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독단을 막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검찰개혁 관련 회의입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음 달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추를 위해서.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에도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는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해경의 123 정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옥과사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적용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법무부에서 반대해서 결국 뺐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내용이 법무부에 보고되면 외압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통제를 주장해온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김호수 법무차관은 또 대통령에게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인다는 것이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41군데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없앤다는 겁니다. 검찰에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일부를 줄이는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12월까지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 41곳을 없앤다는 겁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아래 반부패 수사부를 4곳에서 2곳으로 줄입니다. 또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세금 범죄와 방위사업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다단계 범죄 등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먹거리 범죄를 지휘하는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선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피해자거나 대형 부패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만든 부서까지 없애는 건 행정 낭비라며 국민들에겐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특허, 산업기술, 조세 범죄 등의 비리를 없애기 위한 부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맞춰 각 부서가 전문 검사들을 키워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또 검찰 내부에선 총선이 5개월 앞인데 선거 사범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선거 수사를 전담하는 전국의 공공수사부 13곳도 폐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수사를 아예 없앤다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방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에 보고를 한 건 큰 틀에서의 이야기지 확정된 게 아니고 대검과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란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평창 스페셜 올림픽 대행사로 광고 대행사인 이노션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한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이노션은 나 대표의 딸 입학 면접을 봤던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를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추천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당시 조직위에서는 이노션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입찰 조건에 대한 자문도 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준우 기자.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측이 이노션에 보낸 검토 요망이란 제목의 이메일입니다. 시점은 2012년 7월 16일. 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 관련 용역 기본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조직위가 공식 행사 입찰 공고를 낸 건 그해 11월 9일입니다. 공고 넉 달 전에 이노션에만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겁니다. 결국 이노션은 경쟁사를 따돌리고 6억 원 규모의 문화행사 용역을 따냈습니다. 앞서 이노션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행에 이어 개폐막식 행사까지 따냈던 상황. 특히 개폐막식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도 조직위와 이노션이 사전에 접촉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과거 계약 실적 등 입찰 참가 조건과 관련해 조직위가 이노션에 미리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 홍보대행을 맡았던 이노션은 조직위에 일부 직원까지 파견을 보낸 상황. 이 때문에 조직위 내부에선 이노션 입찰 참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 전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실제로 조직위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개폐막식 대행사로 이노션을 선정한 직후 자체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일부만 조사하고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 직후엔 문화행사 용역 관련 자료도 사전에 보냈습니다. 결국 이노션은 스페셜올림픽의 모든 행사 대행을 따냈습니다. 이노션 측은 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어제 보도 이후에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대표에 이어서 이병우 전 교수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가 스페셜올림픽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과정에 나 대표가 관여했는지 수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 교수는 올림픽 조직위 산하 자문위원회가 자신을 추천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자문위원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개폐막식 대행사 입찰을 공고한 건 2012년 5월. 당시 입찰에 나선 이노션은 예술감독으로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나경원 대표의 딸 김모 씨의 학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이노션은 입찰 제안서에 이 전 교수를 추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적었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조직위관은 개폐막식 공고에도 이노션이 예술감독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 교수는 이노션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노션에는 아시는 분이 없으셨다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됐지 그전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올림픽 조직위 산하 개폐막식 자문위가 자신을 추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문위원의 말은 다릅니다. 자문에 추천한 적이 없는데 총감독 대상자들을 놓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좁혀갈 텐데 그런 기억은 없어요. 오늘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대표에 이어 이 전 교수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 대표가 이 전 교수의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나 대표 측은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 출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가 끝난 뒤 의원 감금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시간 30분 만에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6시간 조사를 받고 2시간 반 동안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 감금과 회의 방해를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실을 모두 조사했고 나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법 사보임이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방위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의 핵심인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검찰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이라는 주장을 이어가자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2003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사보임이 가장 많았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77명, 새천년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4명, 총 106명. 사보임 조항이 국회법에 들어간 2003년 국회 임시회에서의 사보임 건수입니다. 임시회에서의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가장 많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임시회 기간 중 사보임은 1000건 넘게 이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이러한 사보임 현황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조만간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이 의견서에는 2003년 사보임 조항을 법에 넣었던 입법 취지도 담깁니다. 문희장 측은 임시회 기간에 1회에 한해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합의가 당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항 자체가 이미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개정되고도 남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회에서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희장 측은 역대 임시회에서 사보임한 의원의 명단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의원들을 대표해서 검찰에 나왔다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자신이 지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법체계상 남의 잘못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다른 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당대표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 수사 대상에 오른 60명의 당 의원들을 대신해서 검찰에 출석했던 지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당 법률자문위 석동현 부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책임이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사 출신 한 의원은 우리 법 체계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나 원내대표의 말은 정치적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도 실제 기소되면 골치 아파지는 건 의원들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주민 5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려서 암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죠. 전라북도 익산의 장전마을입니다.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담뱃잎 찌꺼기를 쪄서 비료로 만들었던 공장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암 환자가 처음 나온 지 13년 만에 이걸 인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 회사에 우수 환경상을 줍니다. 사람 죽이고 물고기 죽여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담뱃잎 찌꺼기를 건조시킬 때 나오는 1급 발암물질이 문제였습니다. 발암물질은 장전마을 주택의 오래된 먼지, 공장이 가동될 때 자란 소나무 잎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암과 유해물질의 연관성을 인정받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라는 말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민들은 유족 위로금, 치료비 정도만 지원되는 피해 구제 대신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료 공장은 물론 담뱃잎 찌꺼기를 넘긴 KTNG,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전라북도와 익산시, 환경부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연쇄살인 피해자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억울함을 자신이 직접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재심 변호인단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이춘재의 자백이 명백한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재 법정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처제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25년째 복역 중입니다. 지난 9월 18일 화성 사건 현장 DNA와 일치된 게 확인된 뒤 독방에 옮겨졌습니다. 현재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을 통해서만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춘재는 경찰을 만나 8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듣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겠다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윤모 씨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윤 씨의 억울함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재심 결정에 앞서 진행하는 신문 절차에 이춘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은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유일하게 집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춘재는 범행 장소와 피해자 방 안 구조 등을 그림까지 그리며 구체적으로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게 여러 곳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도 그랬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50만 명이 안 됐습니다. 1993년에 수능이 시작되고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2015학년 때 60만 명대가 깨진 뒤로 5년 만에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이른바 불수능 논란이 있었죠. 올해는 수학과 영어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가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저도 풀어봤지만 지문과 보기를 모두 읽는 데만 거의 10분이 걸렸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더니 정말 어렵더군요. 저도 물론 처음 들어봤습니다. 질점.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에선 질점이란 생소한 단어가 수험생들을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불수능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수능 출제위원들은 난이도 조절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죠.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습니다. 검토 기간도 늘렸습니다. 검토위원 입소일을 하루 앞당겨서 검토위원들의 정답률 예측력을 제고해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수험생들의 반응은 과목별로 엇갈렸습니다. 수학이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웠고 그리고 국어는 저번보다는 쉬웠던 것 같고. 수학이 좀 어려웠습니다. 국어는 그냥 예년에 비해 비슷한 것 같아요. 응시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수시 모집이 확대된 탓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 거죠. 주요 상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 수능을 앞두고 때 아닌 샤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평가원 측은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고르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험장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필 늦잠을 잤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례! 정직! 수비! 수능 대화수! 정직! 후배자! 수능 완전 바꾸기! 응원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고사장에 닿지 못한 수험생들은 애가 탑니다. 늦잠을 자버린 A군. 순찰차에 올라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고사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장은 여학생들만 시험을 치르는 학교였습니다.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감독관들이 동료를 했다고 그러네요. 별도 교실에서 혼자만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평소 잘 작동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갇히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B군이 탄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19 대원들이 입실 마감 20분 전 B군을 구조했고 경찰이 가까스로 고사장에 태워다 줬습니다. 광주 남구 아파트에서도 C양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소방 구급차를 타고 수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D 양은 어제 맹장염 판정을 받고도 끝까지 복통을 참으며 수능을 마쳤습니다. 서울에서만 오늘 아침 1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피치 못할 사정을 호소하며 경찰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또 오늘 수험생들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더 고생이었습니다. 아침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선 다들 껴입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한편 설악산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산간은 한겨울 날씨였는데요. 일부 스키장들이 내일 문을 엽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두꺼운 외투도 모자라 마스크와 모자로 꽁꽁 맸습니다. 후배들은 핫팩으로 언손을 녹이며 선배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내륙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한겨울 같았습니다. 새벽에 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곤두박질 친 설악산 정상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리산에서도 올가을 첫 눈과 얼음이 보였습니다. 추위가 오기만 기다려온 강원 지역 스키장은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노랗게 물든 산 사이로 하얀 설원이 펼쳐집니다. 한낮에도 이곳 스키장의 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개장을 하루 앞두고 슬로프에 인공 눈을 뿌리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닉스 평창과 용평 리조트는 지난 시즌보다 일주일 빠른 내일 문을 엽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기온이 올라 평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엔 내일 새벽 1에서 3cm의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현재 한일 갈등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징용기업들이 배상을 하라고 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 정부가 트집 잡고 나서면서입니다. 해당 기업들도 판결 이후에 1년이 넘도록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다음 주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 방식이 뭔지 직접 밝힐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신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르면 다음 주 배상 방안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 방식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2+2 방안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직접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자금으로 혜택을 입었던 한국 기업들, 여기에 양국 정부까지 참여해 배상 기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인 배상 책임은 일본 기업들에게만 있지만 KT나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도 나눠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걸로 해석됩니다. 배상과 함께 일본 정부를 향해선 진심 어린 사죄 등 도의적인 차원의 조치도 요구하겠다는 게 피해자들의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입장 표명은 대법원 배상 판결 1, 2호의 원고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원고 측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일 기업과 정부들에는 각자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 사자를 상대로 피해자 측이 최소한의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완고한 일본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아베 내각의 강경론에 기댄 강제동원 기업들도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 이어서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방한했죠. 미군 최고위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두 개의 격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방위비 문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입니다. 8.2%가 그 전해보다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50%나 오른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9천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은 하겠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인상률입니다. 우리 정부도 받아들이기 힘들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국회가 나섰습니다. 분담금이 너무 오르면 국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준이 안 되면 어찌 되는가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노진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무리한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를 미국이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74명이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만일 미국의 압박으로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회 비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할 경우 우리 국방위를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김태년 의원도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면 비준 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비합리적인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당 지도부는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에는 여야 모두 반대지만 지도부까지 나서서 비준 거부를 언급하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분담금 협상을 맡고 있는 제임스 드하트 대표는 17일 한국에 들어와 18일부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나가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최종 지출됩니다. 못 받으면 돈을 안 낸다는 얘기죠. 즉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당장은 분담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본 적도 없고 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거부하겠다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짚어보겠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으면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분담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협상은 계속됩니다. 협상 끝에 분담금 기준이 확정되면 미국이 먼저 쓴 돈을 우리 정부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실제 지난번 협정도 기한을 넘겨 올 3월에 체결됐고 그동안의 분담금을 소급해 우리 정부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너무 늦어지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까지도 언급하며 거칠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약 9천 명의 우리 국민 월급입니다. 3월까지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계약, 고용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대거 해고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1991년 1차 협정 이후 국회가 비준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비준 동의 불가라는 정치권의 반응은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협상의 지렛대 역할에 가깝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한미동맹 이슈가 돼버린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도 이제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인도태평양 사령관까지 미군의 수뇌부가 모두 서울에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일정이 있다지만 지소미아 연장 압박 목적은 뚜렷해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의 책임자 마크 에스퍼 장관, 미군 내 서열 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 여기에 한반도를 포함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까지 현재 한국 서울에 모여 있는 미군 수뇌부들입니다. 한미 군사위원회와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거지만 시점이 지소미아 종료 고작 8일 전인 것이 미묘합니다. 당연히 오늘 열린 당국 간 협의에서도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 방침을 우리 측에 강조했습니다. 앞서 밀리 합참의장은 한국에 오기 직전 일본을 들러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대한국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내일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재연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수뇌부가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남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 내내 미국 측의 한국 압박은 최고 수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우리 항공산업의 문제점 어제에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위기의 조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른바 오너리스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항공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는 벌써 1년여째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황을 꼬이게 만든 것은 오너 일가인 조현민 전무인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걸 풀기 어렵게 만든 건 역시
조전무였습니다. 박영호 기자.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이후 새 비행기를 들여오는 게 금지됐습니다. 새로운 노선에 뛰어들거나 직원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겁니다. 발단은 오너 일가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현 한진칼 전무였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사가 될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등재됐던 게 확인되면서입니다. 물컵값을 파문에다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자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진에어는 국토부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걸림돌은 조현민 전무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에 복귀한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너 일가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제재를 풀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문의 당사자가 슬그머니 지주회사에 복귀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업계에선 오너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진에어가 겪을 후유증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가 진에어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저가 항공사들도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급기야 공항 사용료도 못 내서 몇 달씩 연체한 곳까지 생겼습니다. 이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항공사들은 매달 공항공사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쓴 대가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내 한 저가 항공사가 경영난에 이 사용료를 석 달째 내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체납된 사용료는 한 달에 3억 원씩 총 9억 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항공사의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영업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공항 이용료를 못 낼 정도가 되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연료비, 기름값, 인건비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정이 어려워진 항공사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주요 저가 항공사 모두 적자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잉 노선 경쟁의 후유증에다 유가 상승, 일본 관광 불매운동 여파가 겹치면서입니다. 업계 1위 제주항공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선 실적이 악화된 항공사가 정비나 안전 분야 투자를 줄일 경우 승객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JTBC 이현입니다. 내일이면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꼭 2년이 됩니다. 뭐가 좀 달라졌는지 저희 취재진이 가봤는데 체육관의 텐트도 임시 거주시설인 컨테이너도 그리고 이재민들의 삶도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포항에도 입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불을 탑처럼 쌓아 올려도 올라오는 한기에 잠을 설쳤습니다. 잠도 깨지요. 이거 한 봐봤어. 이래 깔아놨다. 요 비행기 요 깔면 그건 자잖아요. 텐트 옆쪽으로 화초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화초들을 키우면서 이곳의 삭막함과 적적함을 이겨내 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비닐이 쳐져 있고 아래쪽엔 대야를 받쳐놨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응급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92가구가 남았습니다. 대부분 한미 장관맨션 주민들입니다. 집이 조금만 부서졌다는 판정이나 텐트로 왔는데 벌써 3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내일부턴 31가구가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로 가지만 2년이 지나면 이들도 다시 텐트로 와야 합니다. 추위보다 견디기 힘든 건 그때의 기억입니다. 이 문을 이렇게 탁 닫잖아요. 그것만 해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거 해줄 까고 아무거는 못 자죠. 2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으니 마치 유령 도시처럼 을씨년스럽습니다. 이렇게 전파 판정을 받아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이곳 포항 흥해 지역에만 6곳에 이릅니다. 사람이 낸 지진으로 드러났지만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삶은 2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자 앞다퉈 달려갔던 정치권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지켰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일을 안 했던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단면이기도 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인 것으로 지난 3월 결론 나자 여야 대표들은 잇따라 포항을 찾았습니다. 대책이 빨리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아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다퉈 지진특별법을 내놨습니다. 진상조사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 또는 지원을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 산자위에서 2차례만 논의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때 4월 이후로 법을 낸 다음에 바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들어가서 국회가 거의 좀 마비가. 국회 산자위 회의실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발의만 하고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진 발생 2년을 하루 앞두고서야 여야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할 겁니다. 근데 논의돼가지고 저게 납득될 만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구 하나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배상과 보상은 법률적 성격이 너무 크게 다르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난제입니다. 여야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촉발된 것이라고 확인된 만큼 그냥 최소한 보상이라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다수. 정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살처분한 돼지에 핏물이 흘러나온 경기도 연천을 정부가 오늘 점검했습니다. 수질 상태도 괜찮고 연천 말고 다른 데에선 이런 신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기도 파주의 살처분 매몰지에서도 침출수가 유출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파주시에서 돼지를 묻은 매몰지입니다. 비닐로 덮어뒀습니다. 돼지를 8,000마리 정도 묻어놓은 지역입니다. 묻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겉은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어서 안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핏물로 보이는 붉은색 침출수가 흘러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울타리 안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짙은 검붉은색 침출수가 땅에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연천의 경우 묻기 전에 유출된 건데 파주의 이 매몰지에선 다 묻은 뒤에 유출된 겁니다. 파주시청은 돼지를 전부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처리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이니까 침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물차면 나오는.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돼지를 퇴비화시켜 묻은 곳이라며 퇴비에 물이 섞여서 그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퇴비를 그 가축 분뇨에다가 물보내면 무슨 색깔 나오는지 알아요? 빨간색 나와요. 그러나 취재팀이 방문한 두 곳 중 한 곳엔 렌더링 처리, 그러니까 퇴비화를 했다는 표시가 있었지만 침출수가 발견된 곳은 매몰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해명을 요구했지만 우린 렌더링 작업을 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돼지를 퇴비로 만들더라도 부산물이 새어나오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천에서 일어난 침출수 논란 뒤에 매몰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는 식용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어 침출수가 나왔다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매몰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지자체가 뒤늦게 살처분 현장을 보완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묻은 돼지들을 다시 파내서 새로 묻으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TBC가 경기 연천 민간인 통제선 안 돼지 매립지에서 핏물이 흘러나온다는 보도를 한 뒤 보도국으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살처분 업계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는 정부 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한 지자체에서 돼지 사체를 새로 옮겨 처리할 업자를 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작업은 밤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살처분된 돼지 사체를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다시 꺼내는 작업을 지자체가 지시했던 겁니다. 취재팀은 이틀간 일부 매립지를 취재했지만 어제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실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이에 대해 파묻은 돼지를 옮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돼지 사체에서 나온 핏물 섞인 침출수 사태를 JTBC가 보도한 다음 날 정부는 101곳 매몰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연천 지역에 대해선 조치 결과 이상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오늘 발표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점검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사법농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현직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 의혹을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특정 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2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판사들에게 처음 가입한 한 곳만 빼고 탈퇴하라는 내용입니다. 판사들은 이 공지가 4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겨냥한 걸로 봤습니다. 공지를 따르면 회원 수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임효량 판사가 이 조치를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해온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겨냥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언급한 건 임 판사가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인상을 받았다며 선을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온라인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안 가는 운동이 이어지면서 우리 항공사들도 일본을 오가는 비행기를 확 줄였죠. 오는 일요일부터는 일부 한일 노선이 다시 열립니다. 몇 달 만에 수천억 원씩 매출이 줄고 적자로 돌아서자 항공사들이 우선 알짜 노선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17일부터 인천에서 일본 가고시마와 고마스를 오가는 여객기를 다시 띄웁니다. 일본 안 가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운항을 중단했던 노선입니다. 에어부산은 17일부터 대구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노선을 다시 운영합니다. 매출의 약 절반이 일본 노선에서 나오던 항공사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중에 인천과 일본을 잇는 3개 노선을 다시 엽니다. 삿포로와 오키나와, 미야자키 등 일본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비행기입니다. 항공사들이 이렇게 다시 일본행 비행기를 띄우는 건 실적이 나빠져서입니다. 오늘 나온 항공사 실적을 보면 올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선 곳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도 영업이익이 70%나 줄었습니다. 알짜 노선인 일본을 오가는 여행객이 줄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7월부터 4달 동안 두 나라를 오간 여행객은 24% 줄었습니다. 항공사 매출은 8천억 원이 줄어든 걸로 추산됩니다. 일본 안 가기 운동은 여전합니다. 일본 노선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연표를 수천 장을 사들여서 비싸게 되팔아온 22명을 경찰이 적발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싹쓸이한 뒤에 13만 원짜리를 무려 15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날짜와 좌석 등을 선택하고 예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티켓 여러 장이 구매됩니다. 컴퓨터가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매크로를 이용해 수천 장의 아이돌 공연표를 사들이고 웃돈을 얹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명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는데 총책과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 운반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매크로로 구매한 티켓이 여러 배송지로 발송되면 운반책이 한 곳으로 표를 모아 판매책에게 전달해 판매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한국 판매와 중국 판매책까지 따로 뒀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티켓 9,100여 장을 사들인 뒤 비싼 값에 되팔았습니다. 정가 13만 원짜리 표를 150만 원에 팔기도 했는데 이렇게 번 돈이 7억 원이 넘습니다. 한 유명 아이돌 그룹 공연표는 8만 장 중 약 600석을 구매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암표를 파는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가 심각하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 방해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총책인 29살 A씨 등 2명은 구속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설리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리 씨가 숨진 지난달 14일
이 사건의 신고와 출동 내용이 담긴 동향 보고서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보고서가 어떻게 퍼졌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 환자 2명 가운데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환자가 더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추가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에 걸린 환자 2명 중 1명이 중태입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마스크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자 2명은 폐까지 패스트균이 침투한 상태입니다. 기침이나 가래를 통해서도 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간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일단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흑사병 환자가 감염된 네이멍구 자치구는 직항평 비행기도 없고 항구도 없습니다. 관광객이 가져오는 음식 등으로 전염된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중국 현지 상황이 중요합니다. 네이멍구 자치구 등 위험 지역을 다녀오거나 설치류를 만진 후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있으면 흑사병 의심 환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메르스처럼 음압병상에 격리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을 여행할 때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쓰고 야생동물과는 접촉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는 싸이 영상 투표에서 류현진 선수에게 1위표를 준 미국 기자가 사이버 테러 수준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싸이 영상은 미국 야구 기자단 3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류현진은 딱 1명에게 1위표를 받아서 뉴욕 매츠 디그롬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야구 팬들은 디그롬의 만장일치 싸이 영상 수상이 무산됐다며 류현진에게 1위표를 준 기자 소셜미디어에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기자는 온갖 비판을 받았지만 류현진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귀국한 류현진은 싸이 영상을 받지 못했지만 올 시즌 자신에게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이 현지 시간 5일 오후 3시 55분 뉴욕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려던 한국인 3명을 태우지 않고 이륙했습니다. 피해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탑승 시간 20분 전에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고 일행들에게 다른 3명은 왜 못 탔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SUV 승용차의 앞 유리가 온통 금이 가서 깨졌습니다. 38살 정모 씨의 현대자동차 산타페 차량이 지난 10일 오후 전남 해남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보닛이 열려서 앞유리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사고 차량이 관련 결함으로 리콜 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난 3분기 서비스 수출이 2분기에 비해 16.4% 감소했다고 일본 재무성이 밝혔습니다. 7월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데 반발해서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이 줄었기 때문인 걸로 풀이됩니다. 최근 전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가족에게 공짜로 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너무 줄어서 이런 파격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군 산골짜기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3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인데요. 최근 이 학교가 이곳에 입학을 하면 집을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전교생 27명, 내년엔 6학년 10명이 졸업하고 1학년은 단 2명이 입학하는 상황. 학교는 외지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해 집 2채를 마련해 신입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집이 없어서 주택을 이렇게 마련하고 싶은데 이거 시골 분들이 팔지를 않아요. 학부모들이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이곳은 화순군 북면의 유일한 초등학교. 1994년부터 13년간 북면에 있던 초등학교 4곳과 분교 1곳이 이 학교로 통폐합됐습니다. 통학버스는 매일 등하교 시간 면 전체를 다니며 아이들을 태웁니다. 학교와 가까운 마을을 가봤습니다. 곳곳이 빈집입니다. 매매가 안 돼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제분들이 서울서도 안 팔고 조상님들이 사는 집인데 자녀들이 볼 수가 있냐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얼르면 팔라고. 마을이 점점 비어가다 보니 주민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낀다고 말합니다. 차만 한 대라도 좀 다녔으면 차가 없어. 이불을 끌어없어. 우리가 너무 깝깝해. 그리고 병원에 가시려도 여기서 택시 불러갖고 학천까지 가고. 지난 10년간 이곳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50대 미만의 인구 감소가 눈에 띕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지역이 없어지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기존에 살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도 다 떠나게 된다. 그럼 젊은 사람이 없는 지역은 과연 몇 년이나 갈 것인가? 학교 건물 옆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생활할 집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는 교사들의 관사가 있던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공사가 완공되면 2가구가 살 집이 완성됩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2층으로 높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약 3억 원. 지역 주민의 지지 아래 교육청과 군청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매우 침체된 농촌 지역 문제도 해결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살리기에 온 지역이 힘을 쏟은 건 이곳뿐만 아닙니다. 전남 강진의 한 초등학교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유학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 세운 겁니다. 학생 가족이 이사 오면 동네의 빈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학교가 연결하고 지자체가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15명에 그쳤던 학생 수는 현재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뭐가 좋아요? 그 공기가 좋아요. 나무를 밟으니까 왠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학교들은 아이 하나가 사라져가는 마을을 지탱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차선에서 달리는 버스 기사들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를 하거나 눈인사를 나누는 장면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고됨을 헤아리고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신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층 적막한 하늘에서 지루한 밤샘 비행을 할 때 다른 항공기가 접근하는 걸 보면 착륙등을 잠깐 깜빡일 것이다. 영국 항공의 선임 부기장인 마크 벤 호네커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각각의 비행기가 상대편에게 빛의 이정표가 돼주기 위해서 창공을 비행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 구름 위의 하늘의 모습은 어땠을까? 비행기들의 항로를 표시해주는 사이트를 들여다보니 오늘 낮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지상 3km 이상 상공에는 수많은 항공기들이 동글동글 맴을 돌며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기장입니다. 수능 시험 관계로 착륙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여나 수능시험 듣기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우려한 모두의 배려였죠. 해외 어느 언론은 시험 하나에 온 나라가 멈춰서는 소동을 비웃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무려 1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온 학생들에게 세상에 보내는 그 응원의 마음은 함부로 폄훼하기 어려운 그 무엇. 그리고 이제 오늘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지금쯤 다들 집으로 돌아갔을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밤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마다의 마음은 부대낄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교과서처럼 공평하지도 그리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게 됐을 터이니 말입니다. 손님 여러분, 오랜 비행 시간 기다려주셔서 그래도 오늘 밤만은 그 길고도 고된 김포 비행을 마치고 국제공항에 무사히 접근하고 착륙한 있습니다. 평범해서 기댈 곳 없었던 모두에게 보내고 싶은 짧은 위로와 격려의 신호.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인 홍콩의 상황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80만 명이 다니는 공립학교 전체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내렸던 휴교령을 주말까지로 늘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홍콩 현지를 연결할 텐데요. 먼저 황예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홍콩토로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도로 위에 나무와 벽돌 등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시위대가 쌓아놓은 겁니다. 크로스하버 터널도 새벽부터 시위대의 바리케이드와 경찰의 물대포가 충돌하면서 결국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홍콩 정부는 오늘 하루 내리려 했던 초중고 공립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일단 17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보다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가 강조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이끌고 있는 대학에선 학생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나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중문대의 최전선인 다리 위입니다. 경찰이 들어오는지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망루도 있습니다. 다리 앞으로는 일종의 방어벽도 만들어놨습니다. 因為星期一同星期二警方係咁射咗2000個催淚彈同埋仲有子彈對住學生，咁所以希望擋住呢個入口，唔好俾佢哋再傷害校園入面嘅學生同埋市民。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문대에서만 중국 유학생들 80여 명이 대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국 유학생 40명도 우리 영사관의 지원을 받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홍콩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예, 홍콩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위 충돌 상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홍콩섬 센트럴의 에든버러 광장입니다. 1시간 전부터 소방대원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시위 현장에서 불을 끄기 위해 온 소방차에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시위대가 경찰에 반대하며 소방대는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시위가 밤이 깊어질수록 워낙 좀 더 커지고 충돌도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상황이 심각했다면서요? 예, 어젯밤 저는 구룡반도의 몽콕 쪽에 있었는데요. 시위대가 쳐놓은 바리케이드로 경찰 장갑차가 그대로 돌진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 중국 은행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의 기업 매장들이 불타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예, 좀 심한 부상자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어젯밤 틴수이와이 시위 현장에서 15살 중3 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중태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시위대가 던진 걸로 추정되는 벽돌에 70대 노인이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칭이 지역에선 검은 옷 차림의 30대 남성이 추락사하는 일도 있었는데 시위와 관련성이 있는 사건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밤에 그렇게 게릴라전처럼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면 아침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까? 듣기로는 출근을 막는 그런 시위도 있다고 하던데. 예, 네, 이른바 여명행동인데요. 출근 방해 시위입니다.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점심때부터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센트럴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시위가 열렸고 이 시위 때부터 오늘의 도심 점령이 시작됐습니다. 예. 자,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한 이틀 동안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러다가 이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천안문 사태와 그 정치적 성격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11일 경찰의 실탄 사격 진압 이후 중국 치안당국도 발포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자비한 무력 진압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중국이 군대와 무장 경찰을 홍콩 경찰로 위장시켜 강경 진압에 나설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영 CCTV도 홍콩이 스스로 상황을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중국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내에선 홍콩이 테러리즘의 본산인 시리아로 바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개입이 가시화된다라는 것은 중국 군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근처 가까운 도시에 중국 군들이 모여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 군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는 홍콩 현지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그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 병영에서 중국군들이 그 시위 진압 복장을 입고 훈련하는 장면이 목격돼서 홍콩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군요. 신경진 특파원이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가에서도 홍콩 시위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이 훼손되고 학내 갈등이 이것으로 계속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매우 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 언성을 높입니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서울 한양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홍콩 지지 대자보 위로 중국의 오성홍기와 홍콩 독립 절대 반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 대치가 벌어졌던 곳인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히려 시위대가 폭력을 멈춰야 한다며 또 다른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을 지키며 홍콩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 북한의 통일, 혐오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수막을 몰래 떼어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중국 증시 때문에 네가 무슨 소가 있어? 이 장면을 촬영한 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을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자보가 수차례 찢겨나간 곳에서 학생들은 뜯으면 다시 붙이겠다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중국인들도 있다는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11일 서울대에서 침묵 시위를 연 대학생들은 오는 23일 연합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격리됐다는 소식에 국내에서도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이 필요한 것도 적지 않아서 팩트체크팀이 한국과 미국의 보건당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따져봤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21세기에 웬 흑사병이냐 이건데 근데 사실은 흑사병이 꾸준히 계속 발병이 되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세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퍼져서 수천만 명이 죽었다. 책에서나 역사 수업 시간에 이런 게 좀 들은 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오늘날엔 아예 사라진 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기준으로 흑사병 발생 지역 분포를 표시한 건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고르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피해가 크지만 미국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염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좀 이번 흑사병 뉴스가 뜬금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 뉴스를 덮으려고 누군가 일부러 이걸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온라인에서 있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공개해서 알려진 사실이고 뉴욕타임즈 등 세계 언론들도 다룬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 바람을 타고 퍼진다, 또 당장 중국 여행하는 걸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네, 만약에 공기로도 퍼진다고 하면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감 때문에 중국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공기로도 전염된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람이 흑사병에 감염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개나 고양이, 쥐 등과 접촉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감염된 환자가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 즉 아주 작은 침방울을 마셨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건 이 마지막 경우뿐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끼리 전염될 수 있긴 하지만 매우 희박하다. 직접적이고 가까운 접촉이어야 하는데 이때 이 가까운 접촉이라는 건 흑사병 환자가 피가 섞인 기침을 할 때 1.8m 곁에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말로 감염이 되는 것하고 공기로 감염이 되는 건 의학적으로 좀 개념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핵이나 홍역같이 이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수십 미터 퍼지는 게 공기 감염인데 흑사병, 패스트균이 마치 공기 중 떠돌다가 퍼지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환자 발생 국가 중국을 할 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평소 때인 관심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괜찮나요?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봐야 합니다. 현 상태로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 저희가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의들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이 사람 대 사람 전파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 자체가 적고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발병 초기에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약이 국내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국 내 추가 감염자 여부나 이들의 이동 경로 등은 우리 정부 당국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키워드는 뉴욕타임즈의 전광훈으로 잡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까? 예, 뉴욕타임즈 아시아판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좀 긴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지난 8일 기사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면 제목이 눈에 띕니다. 포퓰리스트 목사가 한국에서 보수의 붕을 이끌고 있다라면서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예.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전 목사가 모세의 리더십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주장과 예. 또 반대되는 가짜 예언자라는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을 같이 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을 고루 실었는데 예. 또 과거 전 목사의 막말도 실긴 했는데 무게중심을 보면 앞서 본 제목처럼 조금은 긍정적인 것에 많이 의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뉴욕타임즈의 얘기로 잠깐 보면 뉴욕타임즈는 이 63살 목사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한 보수 세력의 저항을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 참. 예.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쓴 거죠? 한국에 있는 기자입니다. 이름을 보면 예. 한국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재원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사실 뭐 막말로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보수를 이끌고 있다고 하면 우리 보수 여기에 예. 한국의 보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품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뉴욕타임즈에서 과연 전 목사가 보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매체에서 의문이 듭니다. 예. 사실 전 목사의 행태를 좀 보면 얼마 전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고요. 최근 집회에서 전하기도 힘든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일부 보도가 나와서 좀 전하기 힘든 말들은 뺐는데요. 이 예.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저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끌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예. 예. 그럼 뭐하러 저게 모입니까? 예. 뒤에는 좀 생략을 했는데요. 예. 뭐 하나님이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 과연 목사가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예. 전하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듭니다. 예. 저희 제작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뒤에 부분은 빼고 전하는 예.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뉴욕타임즈 식이나 되는 신문이 전했다고 하니까 예. 뭐 박 기자도 가지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그죠?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34단 회장님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3일 국방일보에 난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방일보는 국방부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제목은 이 사진을 잠깐 보면 장병들이 도열해 있고 34단 연병장에 34단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데요. 예. 연병장에 지금 두 사람이 경례를 하면서 사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픈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왼쪽 검은 베레모를 쓰면서 경례를 한 사람은 우호연 SM그룹 회장입니다. 밑에 군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단의 회장님으로 했는데요. 우호연 명예사단장이 차량에 탑승해 장병들을 열병하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예. 우호연 SM그룹 회장이 해당 사단에 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지원한다든지 했다고 하는데 예. 해당 사단 34단의 1년 전에 명예사단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 저렇게 군복을 입고 지금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투스타, 사단장이 보통 소장 투스타이기 때문에요. 예. 투스타 계급장까지 달고 저렇게 열병을 받았습니다. 예. 군대 내에서 국방일부에 놨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 봤는데요. 그렇겠죠. 이게 과연 군에 맞는 행동이냐? 민간인을 투스타로 해서 저렇게 열병, 사열을 받고 심지어 훈시까지 했는데 적절했냐라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지원하면 저런 사유도 받을 수 있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군대는? 사실 과거 전례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군 홍보대사들이 있는데요. 예. 행사에 초청돼서 정복을 입곤 하지만 저렇게 사열을 받거나 또는 훈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의 자존심과도 연계되는 문제고요. 예. 일단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행사 1주년을 맞아서 그 후원에 대한 감사와 민군 협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 부대 국기양식 행사 시 초청 행사를 예. 모르긴 몰라도 해명하면서도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국기 개양식 행사에 갔다가 저렇게 사열받는 건 잠깐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예. SM그룹 측에도 입장을 물었는데 SM 측에서는 장병등 사기 북돋워 주기 위해 갔다가 겸사겸사 행사가 있었다. 저렇게 사열까지 받을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몰랐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몰랐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저렇게 지금은 명예 사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명예 사단장이라는 제도는 육군 또 다른 해군 공군에도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명예 군인을 할 수 있는데 계급은 하사에서 대령까지만 가능하고요. 예. 장성 그러니까 준장부터는 명예 군인이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명예 군인은 이국종 교수입니다. 옛날에 석해균 선장을 응급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 사진 봤습니다. 예, 처음에는 명예 해군 대위였고요. 계속 승진을 해서 이제 명예 중령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화장실 좀 지어주고 에어컨 설치해서 명예 투스타에 어떤 사열까지 받아서 너무 맞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다시 한번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를요? 수능인데요. 오늘 아시다시피 11월 14일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한 포털에서 취업 포털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능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 예. 수능을 다시 볼 것이냐라고 묻자 수능 다시 보고 싶지 않다가 53%, 약 500여 명이 물었는데요. 예. 다시 보고 싶다가 47%였습니다. 의외로 다시 보고 싶다가 많네요. 47%면 꽤 많았고요. 예. 일단 이유를 들어보면 가장 다시 보고 싶지 않다의 가장 많은 이유는 다시 본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라고 답한 부분이 약 3분의 1 정도 됐고요. 현실적인 분들이네. 예, 합리적인 선택으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다시 보고 싶다의 대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생에서 수능 다시 보면 선택권이 많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부분이 27%가 있었습니다. 예. 눈에 띄는 거는 다시 보고 싶다의 3위였는데요. 약 100명 중 14명이 대답했는데 수험생 할인 등 수능 특혜가 많기 때문에 예.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 약간 장난기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수능이 끝이 아닌 게 며칠 전에 다른 취업 포털에서 성인 남녀 10명 성인 남녀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수능과 취업 준비 뭐가 어렵냐? 취업 준비가 훨씬 더 어렵다고 대답한 사람이 82%였고 예.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몰라서 등이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 날이 좀 풀릴 거란 예보입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tell the world, I'll sing the s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Since you came along. Your touch is sunlight through the trees. Your kisses are the ocean.
ocean breeze. Everything's alright when you're with me.